9명의 작가가 함께 쓴 이 소설집은 그 기획의 성격상 동료 작가를 향하는 애도라는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독자가 이 책을 읽어내며 마주하는 것은 그런 슬픔이라는 단일한 정서로 수렴되는 형상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감정의 언어들로 펼쳐내는 소설가의 다양한 슬픔, 애도 방식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엔딩은 있는가요는 정하은이라는 한 작가의 부제를 중심에 두는 동시에 그 부제를 어떻게 동료 소설가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다양한 애도 지도 혹은 실험과 같은 책이라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하은 작가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모던하트, 잠실동 사람들 등을 통해 동시대가 품고 있는 결을 예리하면서도 섬세하게 포착해온 소설가였는데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름이 낯설 수 있겠지만 그의 책들은 한국 문학안에서 늘 특정한 자리,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서사에서의 영역과 사회구조적 영역에서의 어떤 민감한 감수성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해왔다는 생각을 해오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설집은 작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정하은 작가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동료 작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엮어낸 책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하은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는 9명의 소설가의 각기 다른 단편 소설들로 서로 다른 애도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애도라는 감정의 그 복합성들이 맞물려 하나의 지도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 하겠는데요. 사실 소설집이라는 형식은 대개 유독 마음에 남는 작품과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이 자연스레 교차되며 읽히곤 하기 마련일 텐데요. 한편 이 책은 추모 소설집이라는 그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틀 속에서도 각 작품이 추모라는 무거운 틀에만 짓눌려 있지 않으면서 자기 고유의 결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작품들에 대해 제가 감상한 내용들을 비교적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개해드리되, 이 모든 소설들을 통해 완성된 그 일종의 애도의 지도라는 것이 어떤 경로들 내지는 방식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어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 경로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애도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언어로 분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애도를 가장 대담한 직면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작품은 책의 맨 처음 나오는 차무진의 글입니다. 여기 나온 저자의 글, 그 봄의 조문은 그의 이전 소설 작품 그 봄에 등장했던 죽은 아이들을 다시 불러내어 정하은의 장례식장에 세워놓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실의 이야기가 현실의 상실과 겹치게 하고, 그 속에서 정하은이 생전에 차무진의 소설 속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건네주었듯 그에 대해 이번에는 그 아이들이 정하은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위로를 건네주는 듯 보이게 한 것이었죠. 작품 안에서나마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게 되고, 이를 통해 이야기로 받은 사랑을 이야기로 돌려주는 방식이랄까, 그렇게 글쓰기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이별한 이에 대한 위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라는 그 효과를 우리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며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감사였달까요? 슬픈 감사,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감정을 바로 이 작품을 통해 느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장강명의 글, 신탁의 마이크는 애도에 대하여 굉장히 우회적인 접근을 택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탠드업 무대에 서는 설정으로 표면상 유머를 향하고 있는데, 독자에게는 그런 유머의 구조로는 하나도 웃음이 허락되지 않게 한 느낌이었달까요? 농담의 형식으로 현실의 비극을 드러내는 이 방식이 정하은이 텍스트 안에서 줄곧 유지해온 현실에 대한 감수성의 윤리랄까, 그런 것과도 공명되고 있는 것이었죠. 제게는 장강명이 비슷한 목적을 노리면서도 유머를 통해 독자를 마치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었달까. 이는 독자가 웃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순간 곧 그것은 독자의 무감각함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었겠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를 만약 차무진의 작품과 좀 나란히 이야기해보자면, 차무진의 글은 슬픔 속에서 위로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는데, 장강명은 하나도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웃기게 해서 웃기지 않음에 대해 더 깊은 실감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은 작가의 방식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달까,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장강명은 글을 우습고 재미있으면서도 우습기만 하지 않게 맛깔나게 글 잘 쓰는 작가다,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는 것이었고요. 이어지는 김현진의 글 오만과 판권은 다른 작품들과는
약간 별개의 콘셉트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그가 정하은을 추억하며 그녀가 좋아하던 그림, 오만과 편견의 출판사 내지 판권의 버전으로서 결론적으로는 저자가 정하은이라는 인물과의 관계적 기억을 문학적으로 오마주한 작품을 보여줬다 말할 수 있겠는 것이었습니다. 뒤쪽 작가의 말에 남긴 언니를 웃겨보려고 쓴 글이라는 고백에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유쾌한 감정 그 표면 아래에 침잠된 그리움, 애틋함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출판계라는 특수한 생태를 배경으로 하면서 웃음과 풍자를 뒤섞어내요.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이는 오만과 편견이 제게도 손에 꼽을 만큼 좋아하는 작품이었어 더욱 그렇게 읽은 이야기가 된 듯하고요. 이번에는 이를 차무진의 글과 나란히 이야기해보자면 둘 모두에게서는 아련한 우정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차무진의 작품에서는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식, 김현진의 작품에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식이었다. 그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영주의 홍대 앞집엔 그녀가 산다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책 속 작품 중 애도에 대한 은유적인 접근의 방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이었다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정하은의 죽음이 나비의 이미지로 치환되어 은유되어 있는 듯 보였거든요. 곤충에 있어서의 애벌레, 번데기, 나비라는 그 변태의 시간이라는 상징 구조 안에서 이는 생물학이지만서도 비유로 작용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요. 그러니까 정하은이 남긴 세계, 그녀의 문학 등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미지로 비행되게 하고 있는 것이었달까요. 곧 이 글에서는 추모가 감상화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곤충의 변태 과정으로서 그렇게 인식되어 보게 하는, 그래서 애도가 이전의 감정들로부터 약간의 탈주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그녀의 죽음을 다시 보게, 상상해 보게 되는 시간이랄까, 그렇게 소설의 배경이 되는 기획 속에서 이 글이 놓여서 다음 단계로 떠나가는 존재로서의 정하은을 상상하게 하는 듯한 작품으로 제게 읽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주원규의 글은 이 애도의 지도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 감정의 자리랄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음과 이해하고 싶음 사이라는 그 통로에 멈춰 서 있는 채 쓰인 글과 같은 것이었달까요. 그의 글 특약사항은 처음에는 평범한 아파트 거래 이야기로 이루어진 듯 했다가 어느덧 이해 불가능성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곧 전두환 액자가 걸린 집,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그런 설명되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이 소설은 독자에게 어떤 명확한 감정을 제공되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조차 결정되지 못한 자신의 상태랄까, 그렇게 끝내 이해되지 못하는 세계의 결이 그대로 전시된 듯 보이게 된달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슬픔이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해석 과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슬픔의 조건이 벌써 주어져 있는 셈과 같달까. 아마 정하은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자에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를 또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런 이해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는 않겠다는, 그로 인해 그 사이에 남는 미세한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 텍스트 속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남아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주원규의 애도는 직면의 방식도 아니고 또 은유의 방식이라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하나를 고르자면 장강명과 같은 일종의 우애의 방식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고지고대로 직면할 수 없음 자체가 서사의 재료로 깔리고 있다는 점에서요. 여기서 다시 시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그건 애도라는 명확한 감정이 형성되기 직전 정도의 상태, 그런 이해되지 않음이 애도로서 글이란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자리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다가오는 글이었습니다. 최유한의 글 모두의 진심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감정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듯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을 거쳐 독일에 머물던 작가 최유한은 정하은의 작품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통해 그렇게 다시 보게 된 광주라는 상징과 조우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 내적 갈등이 이 글의 뼈대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작중에서는 대통령실 어딘가에서 일하는 남자,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격하는 광장,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으로 충돌되고 있음을 보이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모두의 진심이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즉 그 말이 가진 말 속에 담긴 긍정성과 사실상의 현실과의 상충 속에서 현 분열의 정황을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게 함으로써요, 이는 마치 작가에게 광주는 일단 벗어나고 싶은 배경이었는데 정하은의 글을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 광주는 작가 자신의 감정과 기억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상태로만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애도에 대한 그 형식은 작품을 통해야 하나의 내적 갈등으로서 표현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었어서요. 그렇게 작가의 감정의 균열,
그리고 공적 기억과 사적 기억이 충돌하는 방식 등등 이와 같은 에도의 모습으로서 이 작품이 주인공의 시선으로서 이를 드러내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한마디로는 정하은이 질문하던 세계를 자기 내부에서 다시 맞닥뜨리며 생겨난 감정적인 충돌로서의 애도를 담아낸 작품인 것 같다. 그렇게 제게는 다가왔다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최유한의 글이 성인의 시선으로 돌아본 현실의 균열점에 대해 천착하는 쪽이었다면요, 다음으로 정명섭의 글은 아이의 시선에서 시대성을 통과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도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사실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신 시대를 통과할 뿐이라 말할 수 있겠는 것인데요, 정명섭의 글은 어린 시절 김포공항까지 걸어가 대통령을 맞이해야 했던 기억 속에서 대통령 차에 돌을 던져보자는 생각을 했던 아이들의 마음, 그런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재현하면서 이 당시의 대통령 즉 전두환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그 시절의 공기가 아이의 시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뿐으로써요, 에도는 여기서 과거를 미화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억이 가진 그때의 몸의 무게를 되살려 놓는 방식으로서 구현되고 있달까요. 이는 정하은이 생전에 했던 작업, 곧 권력의 공적인 구조와 개인 서사의 삶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었을지를 따라가는 글쓰기와도 닿아있는 구조였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양의 달의 12초는 맨 처음 차무진과 더불어 애도를 또 하나의 직면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등대, 포그온, 보름달, 12초라는 일련의 상징적 이미지들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경험으로서 작중에서 작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제게는 이 소설집 전체의 정서를 밑바닥부터 깔아주고 있는 일종의 이미지적인 중추와 같이 나타난다 보여진 것이었고요. 이 소설의 핵심 설정은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등대의 포고온을 통해 12초 동안 들린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설정에서 에도의 모든 형식들이 감정의 심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 했고요, 보름달, 해무, 소금, 파도, 호그온, 그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미지로서 사라짐과 남겨짐이라는 경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게 되고 있음을 보게 하였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집의 전체 분위기가 좀 생생히 다가오는, 그런 전체 분위기를 관통하는 밑바탕을 까는 이미지가 선명해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듯 했고요. 그런 한편 책의 뒷표지 맨 윗줄에 실린 카피 문장도 소양 작가의 말에서 골라질 법했던 게 우연적인 게 아니었다는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읽었을 때 카피를 참 잘 골라내었다 싶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작품과 작가의 말을 살피고 보니 소양 작가의 말로부터 나온 것이었음을 알게 됐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김하율의 당신이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애도의 지도를 닫는 정말 마지막 자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포가 되면 안 되는 글이라 뭉뚱그려서만 정리하자면 완성하지 못한 문장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삶을 나타낸다 정도, 그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해 애매하게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텍스트는 애도 그 자체로서보다는 작가라는 존재는 자기 죽음을 어떤 서사로 받아들이려 하는가 라는 문제를 자기 안쪽부터 들여다보는 일종의 문학적 자기 성찰처럼 보이는 듯 했달까요. 그가 정하은의 빈자리를 보며 떠올린 것은 자신 또한 미완의 문장을 남기고 사라질 존재라는 자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애도는 타자를 향한 정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하는 사건으로서 기능되는 걸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가장 내밀한 형태의 감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 것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김하율의 작품을 통해서는 그것이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자리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메타 애도적인 차원을 마지막에 보이게 되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편의 단편 소설들에 대해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어느 정도 맞춰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쪽으로 슬슬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저는 각 작가가 정하은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떠올리는 방식이 특정 정서만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전혀 다른 장르나 톤이나 서사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이 추모집은 무거운 분위기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면서 각 편이 가진 힘이 자연스럽게 부각됨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여겨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소설집이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하은을 이해하는 정보나 정기적 사실 그런 쪽의 것보다는 좀 더 한 사람을 잃은 9명의 작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설품을 건너가는 감정의 지도를 보게 되는 것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지도는 우리가 흔히 애도라고 부르는 감정이 사실 단일한 정서에 그치지 않는 다중적 어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듯했다 할 수 있는 것이었겠고요. 갈무리하자면 차무진과 소양의 글이 직면의 자리에 있고 장강명과 주원규의 글이 우회의 자리에 있었으며
오영주와 정명섭의 글이 은유의 자리를, 최유한의 글이 갈등의 자리를, 그리고 김하율의 글이 미완과 자기성찰의 자리를 애도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차지하고 있었다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로 하나의 책 안에 정하은을 향한 애도로의 접근 경로를 다양하게 하여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 소설집의 기획과 성취가 잘 나타나 있었다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제겐 한 작가를 기억하려는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책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독자로서의 이 책의 기획 안에 잠시나마 참여해보는 듯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